어. 김경화 외교부 장관 이화여자대학교 특강 행사에 네, 박수로 적극 환영해 주세요. 박수 여러분. 네, 장관님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느라고 들어오시는데 제대로 박수 환영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강경화 장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화인 여러분. 강경희 외교부 장관 이화여자대학교 특강 행사의 사회를 맡은 국제대학원 손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느 때보다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이때 특강을 수락해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이화 캠퍼스를 찾아주신 강경화 장관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반도 정세와 글로벌 외교에 대한 특강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 김혜숙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총장 김혜숙입니다. 들어오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질투를 느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강경화 장관님을 열렬히 환영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제가 작년에 취임을 하면서 하도 인터뷰 요청도 많고 그래서 사진도 찍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치 소녀시대가 된 것 같다 이랬는데 지금 강경화 장관님을 보니까 요즘 소녀시대는 조금 늙은 것 같아요. 여기는 레드벨벳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을 참 한 가지 학생들이 저를 보고는 인사를 별로 안 해요. 엘리베이터에 타도 인사하는 학생들 못 보는 것 같으니까 이화 매너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들어오는데 강경화 장관님 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한테도 나중에 인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화인들과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교도 젖혀놓고 우리 학교로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모교가 원래 여자 동창을 그렇게 챙기는 학교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국제기구에서 일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 외교장관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강 장관님께서 여성 지도자 육성의 산실인 이화여대를 방문한 것을 환영하며 총장으로서 학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 장관님께서는 여러모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성 리더십의 상징으로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셨고 국가와 지구촌 공동체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또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의 첫 외교장관에 취임하셔서 격동기의 한국 외교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서 우리 이화인들하고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130여 년 역사를 거치면서 이화는 여성 리더십을 배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이화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거듭하면서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모두 이런 사명을 공유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화인들의 사명과 열망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롤모델로서 강 장관님을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한국 외교는 경랑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향후 몇 개월의 시간이 우리의 먼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한국 외교의 방향, 주변국들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화인들이 강 장관님께 듣고 싶은 중요한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화려한 경력과 달리 성품이 소탈하고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화인들과 함께 하신 이 자리도 최대한 학생들과 가깝게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자들 모두가 편안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장관님의 강연과 대화에 참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화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장관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외교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의 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을 저희가 따로 소개를 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촌에 있는 다른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게로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하시고 또 외교가에서 아주 오랜 역사를 경력을 쌓으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외교부에서 UN 사무총장의 정책 특별 보좌관을 역임을 하시고 2017년 6월부터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사상 첫 외교부 여성 장관이십니다. 여러분의 롤 모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장관님이 오늘 오신 걸 너무 감사드리면서 장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강경화 인사드립니다. 예, 제가 38대 첫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중요한 관직에 여성을 탄생시키기까지 그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화여자대학교가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여성들의 사회에서의 자리매김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진전을 이룬 끝에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총장님 그리고 이화대학교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으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모처럼 그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쌓인 사무실을 벗어나서 이렇게 꽃이 활짝 핀 이화여자대학교 동산에 와서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0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공개 발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준비된 정책 연설, 또 다양한 언론 인터뷰, 또 국회의 그 외교통일위원회에 가서 여러 가지 답변, 이런 그 공개 발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이렇게 그 젊은이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 대학가에 와서 이런 강연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과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이런 장소가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활기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또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개방된 이런 강연장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설레이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두서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 외교는 과거처럼 소수의 외교 전문가들이 외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외교에 국한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분야가 개방이 되고 또 국민 개개인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소식을 손가락 하나로 접하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외교는 그야말로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 외교입니다. 국민의 이해, 국민의 참여, 국민의 지지, 국민의 동료를 같이 가야 한다는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는 국민 외교를 대외 외교만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외교부가 우리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여러분들, 이런 젊은 여러분들과의 생각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자리가 참으로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척박한 여성 교육 환경 속에서도 한 세기 넘는 13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국민의 개화 그리고 여성 지위 향상에 앞장서온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렇게 열기 넘친 상황에서 연사로 서게 되어서 참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간단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를 넘어서 점점 더 세계 무대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위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러한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외교의 현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매우 바삐 돌았던 한반도 정세가 어느덧 3주 뒤 4월 27일로 잡힌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이곳 캠퍼스에서도 그야말로 봄이 찾아왔듯이 한반도에도 지난 몇 년간의 그 긴장 고조의 흐름이 멈추고 평화의 싹이 자라나는 그런 봄 기운이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그야말로 평화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판문점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열리는 것 이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도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 평화와 대화의 모멘텀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갔고 이 모멘텀이 앞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남과 북은 평창과 평양, 서울과 판문점을 오고 가면서 직접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전례 없이 신속한 합의들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 대화의 성과를 워싱턴,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그리고 EU 등을 찾아 직접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대화로의 국면 전환을 위한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조성해왔습니다. 이로써 이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기에 이르렀고 또 양 정상회담이 소기의 결실을 맺는다면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기록될 것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면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는 분단의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세대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의 시대에서 활약하는 시기, 그리고 거기에서 활약하는 리더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뗀 첫 걸음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적까지 다다르는 데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테고 그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국제 무대에서 할 역할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하게 될 글로벌 무대를 더욱더 넓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국력과 외교력을 가진 중견국가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강력한 중견국가입니다. 이미 주요 20개국 G20 멤버이며 세계에서 7번째로 30, 50 클럽, 즉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소득 3만 불 이상을 가입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또 K-팝의 나라, 그리고 역대 그 어느 동계올림픽보다도 가장 성대하고 가장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패럴림픽을 개최한 나라입니다. 또 반세기 만에 민주화, 경제 개발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한국은 안에서 보는 한국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10여 년간 유엔에서 일을 하면서 몸소 느끼고 관찰한 바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우리의 국격과 능력에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등 외교 다변화 노력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 다변화란 그간의 4강, 북핵, 양자, 정부 중심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지역적으로나 의제에 있어서나 수행 방식 등에 있어서 보다 폭 넓고 깊이 있는 외교를 수행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의 지속 번영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협력보다는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요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여러 지역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의 번영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외교 방식으로는 외교 다변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뛰어들 젊은 여러분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 또 혁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될 세상이 더욱 넓어진 만큼 여러분들도 자신의 시야를 더욱 넓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뛰어들 공간이 넓어지고 있고 다를 분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유엔에서 근무하면서 인권 또 인도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그들의 도전과 고민거리가 얼마나 다르고 또 그 가운데서 좌절과 실패 그리고 성공과 기회의 순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의 현실의 세계, 특히 여러분들이 취업 문제로 고심이 깊다는 것, 이 현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서 나라 밖의 세상에서 일하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그 기회들이 더 넓어지고 있는 만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각자의 기량을 닦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움에 대한 도전, 그리고 본인이 기여할 분야를 찾고 그것에 맞는 실력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기회들이 주로 남성들에게만 주어졌지만 지금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양성평등이나 여성의 권리, 권익 증진은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목표이자 행동 지침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를 보아도 진정한 성평등의 세상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회 곳곳에서 미투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뒤로 가면서 두 걸음 앞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평등과 번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도 여성의 사회 진출과 양성 평등을 위해서 솔선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첫 내각에 여성 30% 기용 약속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직에 여성 1호 인사들을 곳곳에 발탁하고 계십니다. 또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여서 의사결정 과정상 성평등 수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유연한 조직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양성평등은 인권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과 발전의 전제 조건입니다. 혁신적인 여성 리더가 활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열쇠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방한했던 라가르드 IMF 총재도 한국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면 GDP를 10%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여성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저와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고안을 했고 특히 한국에서의 교육받은 여성들이 느끼는 좌절감,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성 인재 요름 역할을 해준 이화여대가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양성평등 사회로 앞당기고 보다 발전시키는데 여기 계신 이화인 모두의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보장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도전하여 성공하는 여성이 이 가운데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누구보다도 가능성이 많은 여러분들은 더 능력 있는 대한민국, 더욱 평화로운 한반도, 더 넓어진 세계 무대에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기를 바랍니다. 외교는 상대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과 패기, 상상력과 창의성,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시민으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매력을 발산하는 국민 외교관, 공공 외교관으로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쯤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꼭 아니어도 좋으니 많이 질문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의 순서인 여러분의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선 마이크가 있어서 여러분이 제 손을 들고 질문 신청을 하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쪽 옆 우리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귀한 학생들도 꼭 이제 저희가 따트리지 않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첫 번째 좀 당황하시지 마시고 성함하고 이름하고 소속은 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질문은 한 학생이 하나씩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눈이 그래서 그런지 저쪽에서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선 걸 봤습니다. 저 학생 먼저 일어서서 질문을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소속 중인 김동희입니다.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점은 이제 최근 여성의 저대표성이 공직과 세계 무대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세계 무대와 공직에서 일하시면서 겪으신 고충과 여성으로서 이제 그러한 저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필요한지 이제 여성의 리더로서 활동하고 계신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관님 편하신 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저대표성이라 할 때는 여성의 그 parity, 즉 50-50 아주 산술적으로 그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됐다는 그 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UN에서도 사실 젠더 parity가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그 임명권을 가진 사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새로 되신 사무총장께서 본인의 그 고위 간부들은 50-50을 꼭 만들겠다라는 일성으로 취임을 하셨고, 얼마 전에 그걸 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그 임명권자의 그러한 끊임없는 정치적 의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조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50%까지는 안 되더라도 30% 강요는 여성으로 임명하시겠다 하는 공약을 하셨고, 그리고 그걸 달성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를 보이시면 그 각 부처 장관들도 그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서 각 부처에서 또 그걸 실현해야 될 그런 책무를 느낍니다. 저도 외교부의 그런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그 입부하는 그 초년생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뭐 60% 어떤 해는 70%도 되는데, 이제 올라올수록 간부급이 될수록 여성들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과장급에는 한 13%, 그 다음에 심의관급 이상 고위 간부에는 한 5%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 정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 처리 있을 때마다 여성들을 많이 발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춘계 인사 때도 여성 국장 2명을 임명을 했고, 또 심의관 1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지금 세운 목표치는 여성 간부 20%입니다. 그게 뭐 뜬금없는 목표치는 아니고요. 여성들이 들어오는 비율, 그리고 앞으로의 그 여성들의 이 커리어 트래젝토리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성취돼야 되는 그런 목표치지만은, 그런 직장에서의 그런 어떤 업무 문화, 방식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기 시작하면은 뒤처짐이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처짐이 없이, 다시 말해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이 차별의 그런 어떤 원인이 되지 않도록 말씀드린 대로 일과 그런 가정 생활이 부담 없이 양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갈까. 그리고 외교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특히 여가부가 중심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한번, 우리 저 하얀 티셔츠 입은.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1호학번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바로 옆에 있는 모교를 마다하시고 저희 이제 여성 리더의 양성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에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특강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까지 저희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느 정도 저희 주변국들이나 저희 중일 혹은 미국 같은 열강에 한정된 그런 소극적인 외교를 펼쳐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러시아에도 특사를 보내시고 동남아나 이제 중남미에까지 최근에는 특사를 보내시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그런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문제가 소극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그 독자적으로 대한민국만으로서의 그런 세계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외교를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시는 게 대한민국 이 독자적인 국가로서 어떠한 존재감을 세계 무대에서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뭔가 의존적으로 열강들에 의존하는 그런 외교가 아니라 대한민국만의 그런 되게 존재감이 있는 그런 적극적인 외교를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펼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와 또 상대적으로 적은 국토 면적과 또 인구 수도 한정되어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자원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세계 무대에서 큰 경쟁력으로 발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소문 내지 마세요. 옆 학교에다가. 저기 4강 외교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지정학적인 위치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사 갈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4강 외교는 우리가 잘 관리를 해나가고 그 양자 관계, 특히 우리의 그런 어떤 안보 외교의 그 핵심 축이 되고 있는 동맹, 한미 동맹, 이것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한러 관계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또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우리의 역할을 다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굉장히 일단 모범 국가고요. 그 경제발전, 민주화 다 성취를 한, 그리고 강대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어떤 다른 나라들이 별다른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어떤 의심 없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점의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작은 자원을 가지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 중남미 지역의 그런 그 상생의 차원에서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개발 협력을 하겠다 했을 때는 그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은 다른 동기가 없으니까요. 그야말로 같이 커나가자. 우리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이렇게 잘한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가 할 바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자 하는 그 이상의 그런 어떤 그 숨겨진 동기가 없는 나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외교 그리고 개발 협력에 있어서 크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정부가 한 것보다는 민간에서 훨씬 더 앞서갔습니다. 이 한류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느낍니다.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는 큐바에서도요. 이제는 한국 K-팝과 그 한국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어떤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근본, 그게 춤이든
그 노래던 뭐 분명히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독특함에는 그야말로 그냥 어떤 순수함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세계 여러 나라한테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솔직히 한류가 맨 처음에 뜰 땐 이거 일시적인 거다. 이거 유행처럼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속 가능한 우리만의 그런 어떤 독특함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간 분야에서 훨씬 더 관에 앞서서 그 개척을 이미 좋은 토양을 많이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의 입장에서는 이미 잘 그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그 수용성 그런 것을 잘 견인해서 그 외교도 하고 개발 협력도 하고 그래서 상생의 길을 찾나 하는 것이 이제 외교 다변화인데요. 그 1차적으로는 신북방 정책 그래서 이 유라시아 그 중국 북동북쪽 그다음에 러시아 극동쪽을 거쳐서 유라시아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그 신북방 경제 협력을 통해서 그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게 한 방향이고요. 또 남쪽으로는 신남방 정책 그래서 아세안 그다음에 인도 등을 집중적으로 그간에 키워왔던 그 관계를 보다 더 격상시키고 심화한다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외교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물론 그 유럽의 목소리, 유럽은 중요한 게 그 European Union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북핵 문제에 다루는 데 있어서 유럽의 목소리를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EU 외교장관 회담에 초청을 받아서 그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좋은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그야말로 팔방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또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또 새 기회도 열리고 새 길도 열립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도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국제 무대에서 할 일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저쪽 가야 돼요? 이제 우리, 맨 뒤에 있는 그 까만 원피스, 까만 이쪽 끝에, 예, 말씀. 죄송해요. 제가 끝에 있는 분들을 자꾸 좀 마이크가 가는데. 우선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한혜람이라고 합니다. 우선 외교관의 꿈을 가진 저의 우상이신 장관님을 뵙고 또 대화를 나누게 돼서 무척 떨리지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를 계기로 더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이 목소리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운동력이라고 생각했고 또 장관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미투 운동이 힘을 얻기까지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 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또한 위안부 할머님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갈 여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 외교부에서 발표한 방안으로는 위안부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부대변인이 일어서서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어섰습니다. 예, 일어서고 보니까 엄청 제가 카메라 살해를 당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엄마 흰머리가 더욱더 하얘지고 있어요. 근데 사진 한 장 찍을 때마다 제가 흰머리 하나 더 넣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진 한 장 찍어서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은 제가 얼마든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미투 운동은 정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자기의 스토리를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그 유엔에서 성폭력 문제를 많이 다뤄보고 그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본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게 얼마나 자기 전체를 드러내놓고 해야 하는, 그리고 사실 나올 때 자기의 스토리가 보호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보장도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여성 지도자들의 노력도 컸지만 남성 지도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국무회의를 주관하시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실어주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 여성에 대한 폭력, 그야말로 근원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권을 하면서 서울을 방문하다 가장 가슴 아프게 느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인권 분야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 있어서든 너무 잔악한 그런 모습들을, 그런 기사들을, 서울에 올 때마다 대해서 그것을 참 가슴 아픈 걸 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느냐 하는 것이 늘 고민거리였는데 이 미투 운동으로서 그 계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그 수십 년 동안 본인의 아픔을 다스리면서 본인의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신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런 용기 어린 그런 증언 그리고 활동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가 2015년 12월에 정말 그 할머님들의 입장에서나 그 가족들 또 그 지원 단체들의 입장에서 또 그 순간 저는 뉴욕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발표가 나왔을 때 참 이상한 합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합의를 우리 새 정부가 떠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왜 이렇게 흡족스럽지 못한 합의가 나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럼 정부 입장은 어떻게 정해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작년에 했습니다. 여기 계신 김은미 교수님께서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위원으로서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드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합의 검토 결과는 예상했던 것입니다만 그것이 그냥 합의를 그냥 검토 없이 비판하는 거랑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증거를 갖고 비판하는 것은 이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검토 작업은 상당히 필요했던 것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늘 그 합의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 중심이 전혀 아니었다. 할머님들과의 충분한 의견,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야말로 막판에 있어서는 양 정부 간 최고 고위급에서 거의 밀실 협상으로 진행이 됐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검토 결과 다 담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정부는 입장을 많은 고심 끝에 이게 분명히 이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아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 합의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됐다고 결코 느끼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부 간 합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고 기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를 파기한다거나 일본 정부에 이것을 재협상 요구를 한다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다만 할머님들이 원하는 게 결국은 진정한 사과입니다. 제가 할머님들을 저도 이제 몇 분 직접 만나러 지방도 다니고 했는데, 공히 원하시는 것은 뭐 다른 것 다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진정한 사과, 그런 모습을, 그런 조치를 일본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취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는 참 크게 환영하겠다 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합의의 일부가 된 그 화해치유재단, 그 다음에 그 10억 원에 대해서는 그 돈이 일본 정부가 낸 돈이라는 데서 이건 뭐 일본이 책임을 인정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 돈이 법적 보상의 돈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도주의 차원에서 로서 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죄를 인정한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 할머님들께서 받으신 분들조차도 그 돈의 성격을 이해하고 한 이상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래갖고는 그 돈은 우리 정부가 그 10억 엔을 다시 충당을 해서 그 돈은 일본 돈으로 이렇게 그냥 일본과 또 관계단체들과 합의를 해서 적당한 이용도를 찾을 때까지 이렇게 그 돈을 놔두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과의 그 화해치유재단의 향배, 또 그 돈의 용도에 대해서 계속 그 여가부 주도로 합의를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동부가 또 국제기구 등 이렇게 만나서 앞으로의 그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그런 정부 협업에도 참여를 하지만은 이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가 이게 어떤 한국 또는 그 피해자들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러한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많이 시민단체들이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 위안부 문제를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UN 인권 메커니즘이 이 문제를 다룬 그 족적들이 이미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 특히 여성 인권 논의, 특히 전시 성폭력 논의에 있어서 하나의 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그런 그 활동을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쪽으로 한번 여기. 네. 예. 제 옆에 있는 학생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어서 제가 우리 옆에 학생 제가 마이크를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어국문학과와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한 1, 2학번 유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수료생이어서 지금 백수인데 장관님을 너무 뵙고 싶어서 제가 아이돌도 안 기다리는데 네,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저희 위안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지른 잘못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월남전 참전했을 때 베트남 여성들에게도 상처를 준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저는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용의는 있는지, 왜냐하면 뭔가 전시회는 언제든 뭔가 비인간적인 일이 일어나지만 막 폴란드와 독일 사례에서 같이 그 독일 총리였던 분이 무릎을 한번 꿇으시면서 폴란드와 독일 관계가 되게 급물살을 타면서 굉장히 한 번에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럴
그럴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저는 아까 장관님께서 저희 한국이 일단 외부적으로 되게 굉장히 파워풀한 나라고 그 중견국 정도는 되고 그리고 되게 이미지도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기사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약간 자기 비판도 좀 해야 되잖아요. 자아 성찰을 해보자면 뭐 요즘에 뭐 소수의 악덕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동남아 같은 곳에서 공장 노동자들을 임금 체불을 하고 막 야범 도주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아무런 그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되게 길거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는 약간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 베트남하고의 관계에 연관된 것인데 그런 그 우리의 참전으로 인해서 그런 아픈 과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정부의 입장에서 그런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고요. 각 나라마다 그 내부 사정이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참전의 그 과거와 일본이 식민지 시대 때의 그 우리 나라에서 자행한 그런 여러 가지 인권 유린의 그거를 같이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정부 간 그런 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진정성을 늘 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가셔서도 그 아픈 과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진정성 위에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원한다 그런 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베트남 주석께서 그 한국 정부의 그 진정성 성실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양국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아마 가장 적합한 주고받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을 떠나서 민간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많은 그 NGO들이 가서 그 베트남의 그야말로 그 낙후된 지역에 가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부로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민간이 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양국 상대국의 정부를 1차적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이 말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우리의 진정성은 충분히 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대편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해야 그것이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그런 양국 관계의 관리에 있어서 좋은 거냐 하는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 후반부는 뭐였죠? 후반부가 예, 무슨 어떤 기업 얘기를 하시는지 아는데 예, 우리 기업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통령님을 모시고 베트남을 갔더니 바로 그런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도주를 해버리고 그 직원들은 거리에 나앉는 그런 그 일이 있어서 우리 공간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예컨대 한국의 그 여러 경총이라든가 이런 가용한 그런 어떤 민관의 그런 그 단체들 동원해서 지금 도산한 기업이죠, 말하자면. 도산한 기업 측에서도 좀 도움을 주고, 또 현지에 있는 고용자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 다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3P라고 하는데요. People, Prosperity, Peace.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서 경제 협력해서 돈만 잔뜩 벌어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선은 people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하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난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대응 조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다문화 가족, 그죠? 이것이 굉장히 양국 간에 좋은
고리이기도 하지만 그 다문화 가족들이 다 성공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홀홀 단신 먼 나라에 시집 온 이 젊은 여성들이 그 폭력도 당하고 아무런 그런 어떤 그 도움 없이 예, 쫓겨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귀국 그 젊은 베트남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민간의 교류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 지원도 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원 체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문화 가족 또 여기에서 일하시는 그 외국인 고용자들에 대한 그 대책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사회의 고발이 중요하고요. 그런 그 문제점 지적이 있을 때마다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귀하게 저기 한 중간에서 저기 우리 맨 뒤에 있는 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천사랑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강연을 듣게 되어서 정말 큰 행운과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하셨고 두 국가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동남아 지역을 아세안이 집중 공략하겠다는 신남방 정책의 확대 기조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두 열강의 보호무역지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고 보다 균형적이고 자율적인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신남방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동 지역은 정말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 무대가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도 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외교 안보적이고 경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을 아세안이 경제 공동체 차원을 넘어선 영내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듯이 중동 지역에서도 발전을 위해서 단순한 경제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GCC를 넘어선 새로운 지역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듯이 중동에서는 종교 분쟁을 비롯해서 많은 분쟁으로 인해서 영내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우리 한국이 중동에서 좀 더 효율적이게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동의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하면 어떨까요? 지금 굉장히 그 질문도 장관님. 예. 중동의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강력한 중견국가라고 하더라도 중동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강력한 미국의 그런 어떤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될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결정으로 될 것도 아니고 중동 자체 국가들의 어떤 의지로도 될 않을 만큼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또 거기다 예멘도 있고 그나마 그래도 유니티를 가졌던 GCC 나라들도 이제는 좀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만 거기에 한국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것을 엮어 나간다 하는 것은 좀 너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훨씬 더 그 나라, 그 지역에 대해 훨씬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의 그런 어떤 연구와 투자와 교류를 통해서 그야말로 충분한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진 다음에 그런 어떤 노력을 해볼 필요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각국과 좋은 양자 관계를
맺어서 다져나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UAE를 통해서 UAE와의 관계를 그야말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GCC 나라들, 그 밖에 중동 나라들과서 그런 어떤 양자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 들이면서 그 자생적으로 그 어떤 지역 공동체라는 것은 밖에서 이렇게 갖다가 임포스 하는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나오는 모멘텀으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자생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볼 시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우리 지금 세 번째 줄, 예, 네, 맞아요. 손을 제일 먼저 들어봐서. 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1호학번에 재학 중인 이희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장관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 중국과 미국과 같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무역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조치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어정지 정도의 수준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WTO에 제소하는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강경한 대응을 하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TPP 가입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TPP 가입은 저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통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효력 발생이 안 됐죠. 그래서 효력 발생이 돼서 이것이 가동된 다음에 그 영향을 평가를 하고 그것을 기본해서 우리도 그런 가입을 할지 안 할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강대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우리는 중견국으로서 WTO의 그 규범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대국은 규범이 없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힘으로 좀 밀어붙이려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강대국이 아닌 그런 힘이 딸리는 나라 입장에서는 결국은 믿을 것은 규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TO의 규범을 잘 지켜나가고 충분히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통상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이제 이쪽에서 뒤에서 네, 뒤에 봐주세요라는 너무 간절한 목소리가 뒤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는 성악과에 재학 중인 김희원입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고등학교 선배님께 질문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뒤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특강과 또 방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선 유엔에서 인권이랑 또 인도적 차원에서의 그 지원에 몸담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치외교학과 수업을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할수록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점들 중에 하나가 이런 보편적인 가치와 또 그 국가들마다의 문화적인 차원들의 충돌이 발생할 때 그 점을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될까 하는 점들이 전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민족마다 또 종교마다의 주체성을 인정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것들이 좀 인도적 차원에서는 특별히 더 많이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예컨대 최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족 사태라든가 아니면 이슬람 국가들에서의 명예살인 등의 사례들에서 봤을 때는 또 인권 보호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개입이 그 자체로 좀 국가나 민족에 대한 억압이나 또 폭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종교적 불관용과 또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뭐가 옳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 과오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신보수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인도주의적 개입주의들이 발생시켜온 폭력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이런 실책들이 그들이 이제 남성 지도자였기 때문에 발생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지만 또 우리가 여성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관점이나 또 접근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강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유엔에서도 지금 수년간 논의가 되면서도 뚜렷한 그런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각 국가에선 국가에 따라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유엔의 그런 어떤 그 고위직의 인권을 한 사람의 입장에선 그거는 답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이거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게 얼마나 보편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8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인권선언. 아주 단순하고 쉬운 말로 쓴 그 인권선언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번역된 문서예요. 그 어떤 종교서적도 쫓아오질 못합니다. 막 500개 정도 각 나라에서 각색의 그런 어떤 그 지방 사투리로서까지도 그만큼 번역이 됐다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라 하면 누구나 공동으로 속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유와 존엄에 대한 그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범세계적인 것이지, 그리고 범인류적인 것이지, 그것을 문화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거는 정치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용하는 걸 저는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의 보편성을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어떤 현실에 다가갔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큰 흐름은 인권은 그야말로 다른 거 없습니다. 인류를 같이 묶어줄 수 있는 무슨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가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매일매일의 현실에서는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기치를 세우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 그것을 속에 갖고 있고 다듬어 나가야지만 우리의 공동사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관으로서 이 정부의 일을 맡으면서 일하는 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가치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말도 많고 싸움도 많고 논쟁도 많지만 어쨌든 큰 흐름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참 그렇지 못한 많은 나라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오늘의 모습에 봤을 때 그게 참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오후 내내 저희가 이런 질문을 주고받아도 시간이 모자르겠지만 장관님은 또 나라 일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또 돌아가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러죠? 근데 지금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나눠주셔서 여러분이 돌아갈 때 더 희망찬 그런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학생들이 꼭 좀 약간의 그 감사의 표시를 조금 했다고 그러는데 나오실래요? 네. 저희가 오셔서 시간을 내주셔서. 네. 네, 장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이제 먼저 이렇게 퇴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는 장관님과 이제 마지막 순간들이 너무 아쉽겠지만, 장관님께서 나아가셔서 저희 ECC 계단 있잖아요. 계단 밑에서 단체 사진 한 번을 찍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만 기다리셔서 장관님 먼저 가셔서 자리를 잡으시면 여러분이 같이 가셔서 장관님과 사진 찍을 기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장관님 빨리 가셔야지. 아이고. 아이고. 예. 저희가 경호 바디가 어떻게 하시죠? 네. 하여튼, 장관님 빨리 나가셔야지 ECC에서 빨리 사진을 찍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하시죠. 자연스럽게.